나는 아직도 그녀 사진을 못 봐. 왜냐면 그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2016년 5월 20일, 로버트 그로펠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해발 28,000피트 상공에서 로버트는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그의 품에서 의식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12시간 동안 그는 산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며 자신의 한계와 싸우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저라면 그 선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연인들이 얼어붙은 랜드마크가 되고 한 남편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에베레스트를 향한 꿈이 끔찍한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세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나도 참혹해서 앞선 이야기들이 오히려 자비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죠? 저는 남편이니까요. 아내를 지키고 집에 데려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탓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익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힐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영원히 유명해질 어떤 일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일반적인 에베레스트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콜로라도 출신의 40살 회계사였고 인공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조 산소 없이 등반을 시도할 때 목숨을 잃습니다. 수천 명이 도전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약 20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남편 세르게이는 등반가들이 순수주의자라 부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산소통 사용은 산을 속이는 일이라 믿었죠. 에베레스트는 프랜시스의 첫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전에도 그녀는 이미 세계 여러 험난한 산에서 실력을 보였으나 주로 알래스카와 러시아산에서 고산 경험을 쌓았습니다. 1992년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데날리 산을 등반하던 중 프랜시스는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를 만났습니다. 각기 다른 원정대 소속이었지만 데날리의 얼어붙은 경사면에서 우연히 만나 전 세계 정상에 함께 오르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데날리와 러시아의 엘브루스 산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야망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들에서는 베테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에베레스트 이전에 다른 주요 히말라야 봉우리에 도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가 이 산들을 진짜로 경험한 것은 1997년 세르게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트레킹을 했던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녀는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으나 정상 등반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등반은 세르게이의 무대였습니다. 프랜시스는 지원 역할로 그곳에 있었고 산을 즐기며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998년 프랜시스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에베레스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획은 남편 세르게이를 포함한 국제 등반대와 함께 티베트에서 험난한 동릉 루트를 통해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5월 중순 출발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프랜시스가 에베레스트로 떠나기 전날 밤 그녀의 11살 아들 폴이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의 꿈에서 그는 두 사람이 산에 갇혀 눈에 공격당하는 듯 도망칠 수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엄마를 부르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프랜시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해야만 해. 마치 그녀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끌린 듯 했어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에서 잠깐 옆길로 새 볼게. 여기서 보여줄 수 없는 더 거칠고 편집되지 않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페이트리온의 익스트림에 가입하세요. 진짜 익스트림의 경계에서 만나요. 5월 15일 국제팀이 출발했고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 등반의 각 구간 캠프를 빠르게 통과하며 베이스 캠프에서 전진 베이스 캠프 21,000피트와 27,000피트의 고지대 캠프들까지 이동했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세르게이와 프랜시스는 신중하게 고소 적응을 했고 평생의 업적이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대비했습니다. 5월 20일 그들은 정상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등정 시도에서 그들은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데스존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헤드램프의 의지에 얼음 절벽과 즉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크레바스를 지나가야 하죠.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당신의 헤드램프가 꺼져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죠. 당신은 해발 28,000피트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는 오직 검은 어둠과 얼어붙은 죽음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호라고, 산 자체가 돌아가라고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실패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꾼 악몽 기억나세요? 두 사람이 산에 갇혀 공격하는 듯한 눈을 피해 도망치지 못하는 꿈이었죠. 이제 두 번의 실패한 시도와 가장 최악의 순간에 장비가 이상하게 고장나는 일을 겪고 나면 누군가는 그 꿈이 뭔가를 경고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착이라는 건 바로 눈앞에 있는 신호조차 무시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저 이렇게 말하죠. 그냥 꿈이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5월 22일 이전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정상 등반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장비도 제대로 작동했죠. 산이 마치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 22일 늦은 오후, 그들은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프랜시스는 추가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정상에 섰고 인간의 의지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등산가든 이룰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산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소 없이 등반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믿을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위험할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산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에베레스트를 내려오는 것 자체가 원래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등반가들은 하산이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고는 고갈되어 있고 근육은 힘을 잃고 있으며 얇은 공기 속에서 뇌는 거의 멈출 지경입니다. 올라갈 때는 적처럼 느껴졌던 중력이 내려올 때는 갑자기 훨씬 더 큰 위협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몸을 가누려는 싸움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싸움이며 계속 움직이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건 낮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에베레스트를 내려오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죽음을 뜻합니다. 양쪽에 수백 미터 절벽이 있는 좁은 능선을 따라가고 당신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는 크레바스를 건너며 헤드램프 불빛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 바위 하나하나가 괴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의 거리 감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단단해 보이는 땅이 끝없는 구멍일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하강이 그토록 치명적인 건 단지 신체적 위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신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바람에 둘러싸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하나에 완전히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뇌가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혼미한 상태에서 검고 얼어붙은 죽음에 둘러싸인 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어둠 속에서 하산하던 중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날씨는 고요하고 맑았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완벽한 하늘조차도 극심한 추위, 탈진, 그리고 숨막히는 고산병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고 밤이 산을 집어삼키자 세르게이는 혼란 속에서 프랜시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르게이는 몇 시간 등반 끝에 새벽에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가 곧 올 거라 기대하며 뒤를 봤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르게이가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산이 어딘가에서 혼자 산소도 없이 아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캠프에 머물면서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존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그런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쳐 있었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산소통과 약을 챙겨 들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찾기 위해 다시 죽음의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같은 5월 23일 아침 정상으로 오르던 우즈베키스탄 팀이 프랜시스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심각한 산소 부족과 동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그녀의 뇌가 부었습니다. 프랜시스는 하산하는 동안 세르게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죽음의 지대에서 밤새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산소통 없이 그녀는 느리게 움직였고 몸은 극도의 피로와 산소 부족으로 점차 기능을 멈췄습니다. 수년간 극한고도 경험이 있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세르게이와 달리 프랜시스는 더 약했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 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한참 뒤처지게 되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천천히 세포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은 즉시 그녀를 도우려 했고 남아있는 산소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며 그녀를 직접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 역시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옮기거나 더 오래 머무르면 자신들까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산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 로프에 묶고 하산 때 도와주겠다며 그녀를 그 자리에 남겼습니다. 몇 시간 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프랜시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직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랜시스는 이미 데스존에서 12시간 넘게 노출된 상태였고 등반가들 역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도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을 구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번에는 그녀를 다시 두고 영영 떠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이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은 에베레스트 그쪽에서 가장 높은 캠프인 캠프 6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오직 안전하게 돌아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6 위쪽 죽음의 지대 깊숙한 곳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세르게이 아르첸티에프가 혼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산소통과 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지쳐 있었지만 아내 프랜시스를 찾기 위해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해서 자신이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 현실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가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세르게이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섬뜩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를 찾았을까요? 마지막 순간 그녀를 구하려 했을까요? 그는 그녀의 운명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죽었을까요? 하는 그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월 24일 영국 등반가 이안 우달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캐시 오다우드는 프랜시스가 남겨졌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데스존에서 30시간 넘게 머물렀고 아직 살아있었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캐시가 프랜시스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우윳빛으로 완전히 매끄러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동상의 징후였고 그녀를 마치 도자기 인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눈동자는 거대한 검은 공허처럼 보였습니다. 날 떠나지 마.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는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잠깐 동안 나와 똑같이 보였다. 나는 마치 내 미래의 한 모습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세상에 남길 마지막 메시지가 될 말을 속삭였다. 날 떠나지 마. 제발. 날 혼자 두지 마. 그것이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오달과 오다우드는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가이드로프에 여전히 연결된 채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 숨을 거두었다. 불가능을 이뤄냈던 그 여성은 산의 잔혹한 셈법에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불편한 데는 이유가 있다. 프랜시스는 남편이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다 이미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세르게이의 시신은 다음해 1999년 말로리와 어바인 원정대의 일원이었던 제이크 노턴에 의해 발견되었다. 9년 동안 프랜시스의 시신은 주요 등반 경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로프에 묶인 채 눈 위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눈은 뜬 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등반가들은 그녀가 쉬는 듯 보여 잠자는 미녀라 불렀다. 수천 명이 정상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시신을 지나쳤고 그녀는 길을 찾는 기준점이자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들은 슬리핑 뷰티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다.
미국인들도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 여성은 다른 등반가들에게 관광명소가 되어버렸다. 마침내 2007년 영국 등반가 이안 우달은 그녀와의 만남이 계속 마음에 남아 프랜시스에게 더 존엄한 매장을 해주기 위한 원정을 이끌었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미국 국기로 감싸고 더 이상 등반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그것은 작은 연민의 행동이었지만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프랜시스와 세르게이의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괴로운 점은 에베레스트에서는 사랑 자체가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세르게이가 프랜시스 실종을 받아들이고 생존에 집중했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다른 선택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불과 19년 전 에도 또 다른 커플이 산이 당신을 꺾기로 결심하면 때로는 경험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79년 10월 2일 39세의 하날로 슈마츠는 매우 악명 높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는 28,000피트 높이의 눈 위에 앉아있는 그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하날로어는 무모하게 도전한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녀와 남편 게르하르트는 수년간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봉우리들을 정복해온 노련한 독일 산악인이었다. 그들은 스릴을 추구하거나 단순한 취미로 등반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위험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며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진지한 등반가들이었다. 게르하르트가 이번 원정을 직접 이끌고 있었다. 50세의 나이에 그는 당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고령 남성이 될 예정이었다. 그들의 팀에는 8명의 경험 많은 등반가와 5명의 셰르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슈마츠 부부와 함께 등반한 적이 있는 전설적인 산악인 레이 제넷도 있었다. 레이는 등반가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으며 알래스카의 험한 산들에서 살아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에베레스트에서 성공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팀이어야 했다. 그들은 경험도 있었고 준비도 철저했으며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다. 이번 원정은 교과서적인 원정이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등반의 대부분 동안 실제로 그랬다. 팀은 모든 안전 수칙을 준수했고 각 캠프에서 제대로 고소 적응을 했으며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산을 올랐다. 그리고 10월 1일 게르하르트가 정상에 올랐고 하날로르는 다음날 오후에 뒤따랐다. 10월 2일 레이 제넷과 2명의 셰르파와 함께 정상에 도달하며 몇 달간의 신중한 계획 끝에 그들의 꿈을 이루었다. 세상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하날로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팀은 경험도 풍부하고 철저히 준비해 마침내 성공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는 정말 충격적인 점이 있다. 산은 때때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날로르의 팀이 하산을 시작하자 피로가 쌓이면서 심지어 경험 많은 등반가들도 항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극한의 고도에서는 몸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 결정 능력이 미묘하게 저하되지만 이미 늦어버릴 때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둠이 다가오자 팀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섰다. 두 셰르파 가이드는 계속 가자고 거의 애원했다. 가이드들은 해지기 전 캠프사로 내려가야 함을 알았지만 서양 등반가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몰랐다. 죽음의 지드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너무 오래 머무르면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날로어와 레이게넷은 그들이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극도의 탈진 상태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다리는 피로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산소 부족으로 정신이 흐려졌다. 그리고 극도의 피로를 무릅쓰고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멈춰서 쉴지 선택해야 했을 때 그들은 분명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해발 28,000피트에서 비박하기로 결정했다. 수년간 극한의 환경에서 등반해온 3명의 경험 많은 등반가들에게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들은 침낭과 쉼터가 있었고 산에서 비박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데스존은 다른 산들과는 다르다. 26,000피트, 약 7,900리터 이상에서는 인간의 몸이 적응할 수 없다. 몸은 그저 천천히,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죽어갈 뿐이다. 셰르파 가이드의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넬로어, 게르하르트, 그리고 레이는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밤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잡았다. 셰르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모두가 계속 움직이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데스존에서 멈추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하지만 충성과 책임감 때문에 그들은 등반가들과 함께 남아 똑같이 끔찍한 위험을 감수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사형 선고에 서명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허리케인급 강풍이 그들을 산에서 떼어내려 할 때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끔찍하게 산의 진짜 본성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살인기계였다. 그리고 그 울부짖는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레이 게넷은 한날로어와 셰르파들로부터 불과 몇 피트 떨어진 자신의 침낭에단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시간들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신의 침낭 안에 누워 저체온증과 싸우면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친구이자 등반 파트너가 천천히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레이는 헐떡이며 희박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려고 애썼고 그의 몸은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었어요. 호놀루루는 그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 트라우마는 저체온증과 심각한 산소 부족까지 겹쳐서 정말로 참담했을 겁니다. 그녀는 친구의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밤새고 자신들도 다음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침을 맞을지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레이 제넷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의 셰르파는 이미 도움을 청하러 캠프사로 내려갔기 때문에 비박 장소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단 2명만 남았습니다. 하날로어와 남은 셰르파 성다레라는 남자였습니다. 레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신들도 저체온증과 싸우며 충격을 받은 하날로어와 성다레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스존에서 보낸 밤은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날로어의 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점점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고 아마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날로어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가슴 아픈 결말로 이어집니다. 죽음의 지대를 내려오면서 하날로어와 성다레는 점점 더 안전한 곳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캠프사를 볼 수 있었고 텐트까지 식별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불과 330피트 축구장 길이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따뜻한 피난처, 의료 지원, 그리고 생존이 있었습니다. 330피트. 하날로어의 생사를 가른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날로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28,000피트 넘게 올랐고 이제 그녀와 안전 사이에는 단 330피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지대에서 보낸 밤에 하날로어의 몸 일부가 망가졌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산소 부족,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결합되어 하날로어를 한계 너머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날로어는 배낭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몇백 피트만 더 가기 전에 잠깐만 쉬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하고 절박했습니다. 물.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고 저체온증과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구조대에 도달하기까지 단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그 끔찍한 밤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셰르파 순다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호날로르가 숨졌을 때 순다레는 시신을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숨졌지만 곁을 지키며 따뜻하게 하려 애쓰고 바람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의 충성과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발견했을 때 순다레는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반가 경력은 끝났습니다. 그는 죽은 여성을 버릴 수 없어서 자신의 생계를 희생했습니다. 구조대가 마침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날로레가 배낭에 기대 평화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캠프로 내려가기 전 잠깐 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지나치게 평화로워 보여서 불안했습니다. 마치 쉬기로 하고는 다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후 수년 동안 하날로어의 시신은 산 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등반가들은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하날로어를 지나쳤고 그녀는 사람들이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1984년 하날로어의 시신이 남긴 섬뜩한 존재감은 등산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차경이 요겐드라 바하두르 타파와 그의 가이드 앙도르지는 그녀의 시신을 산에서 내려오기 위한 수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아직 목숨을 앗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으로도 두 남성 모두 그 시도 중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에베레스트의 극한 환경은 시신 수습 작전이 등반만큼이나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편 게르하르트는 그의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고 순다레의 경력을 망가뜨린 그 원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신체적 부상 그 이상으로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말을 들어보시죠. 팀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만 혼자 사랑하는 호날로 없이 돌아왔습니다. 프란시스와 세르게이가 데스전에서 함께 죽고 호날로가 게르하르트가 무사히 캠프로 돌아오는 동안 숨졌지만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죽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스트리뎀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5월 21일 마리아 스트리뎀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남편의 평생을 괴롭힐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또 다른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멜버른 출신의 34세 금융학 교수인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사명을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비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착했고 에베레스트 등정이 이를 증명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건이 약하고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원정전 인터뷰에서 비건도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인 수의사 로버트 그로펠은 엄격한 식물성 식단을 유지하면서 8년 동안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비판자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셜미디어용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홍보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로버트는 데날리, 아콘카과, 킬리만자로 등 주요 산들을 함께 정복한 진지한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대륙의 최고봉인 세븐 서밋을 도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비건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성공적인 등반은 충분한 단반질과 철분 섭취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들에게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는 달랐습니다. 에베레스트는 그들이 믿어온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도전하다가 그들을 파멸시킬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베이스 캠프에 머무는 동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휴대전화 GPS 추적기는 호주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신호를 보내 그들의 등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디지털 흔적을 집요하게 쫓았고 각 싱호는 딸이 살아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증거였습니다. 2016년 5월 20일까지 마리아와 로버트는 정상에서 약 3,000피트 아래에 위치한 캠프 4에 도착했습니다. GPS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정상 등반을 위해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 몸속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26,000피트에서는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 존재합니다. 뇌가 붓기 시작하고 장기들이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세포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월 21일 아침 두 사람 모두 몸이 좋지 않았지만 정상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온 것이었죠. 이때가 바로 비건도 세계 최고봉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데스존으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마리아의 상태는 그들이 공포를 느꼈어야 할 만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뇌부종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마리아의 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사고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마리아가 자신의 상태 악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단 15분을 남겨둔 시점, 수년간 훈련하고 희생하며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15분을 남겨둔 그 순간, 마리아는 남편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버트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기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 혼자 올라가도 돼? 라고 묻자 그녀는 그래 계속 올라가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녀에게 계속 가도 되냐고 묻자 그녀는 그래 계속 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를 무모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잠시만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당신은 세계 정상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집착해온 것,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킨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흐릿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두고 혼자 정상에 오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으로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 정상으로 가 몇 분 만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비건도 세계 최고봉을 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을 때 그녀가 없어서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을 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세요. 수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집어삼켰던 정상, 그 목표는 마리아가 함께하지 않으니 완전히 무의미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해낸 이유였던 사람이 그와 함께 축하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아내를 두고 왔던 곳으로 급히 다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살아있는 악몽을 마주했습니다.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거의 의식을 잃었으며 뇌부종으로 뇌가 빠르게 부풀었습니다. 4시간 전만 해도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던 그 여성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하게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후 30시간 동안의 심리적 고문이 이어졌고 이는 로버트의 정신을 대부분이 견디지 못할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로버트와 셰르파들은 마리아를 산 아래로 옮기려 했지만 그 고도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한 걸음마다 익스하는 듯 고통스럽게 숨을 쉽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마리아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소중한 산소를 함께 나눴었고 결국 그것마저 함께 바닥났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지대에서 혼란과 어둠 속에 그룹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혼자 걷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산병 환각을 겪다 죽어가는 아내를 옮기던 셰르파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 로버트는 쓰러져 눈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본인은 15분처럼 느꼈지만 실제로는 거의 4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뇌는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시간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현실이 흐릿해졌죠. 그는 아내를 죽이고 있던 것과 같은 뇌부종을 겪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의 몸은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내가 당신 품에서 죽어가지만 산소 부족으로 제대로 생각조차 못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산병으로 환각까지 겪으면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녀를 살릴 수도 둘 다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에 붓기가 생기면서 의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건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던 마리아는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짐짝처럼 실려가고 있었죠. 30시간 동안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소생시키려고 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사랑과 결의가 산의 사형 선고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의료주사를 놓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부종으로 인해 점점 멈춰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5월 21일 저녁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데스존에서 보낸 끝에 마리아 스트리뎀은 남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고산성 뇌부종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하게 부어올라 결국 제대로 기능을 멈췄습니다. 로버트는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은 뇌부종을 앓으며 헬리콥터로 카트만두로 후송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는 고산병과 동상에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버트는 마리아의 시신을 위해 몇 주간 싸우며 네팔을 그녀 없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둘의 꿈을 이루라고 했던 여성을 꼭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신 수습에 가족이 겨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만 달러가 들었지만 로버트는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그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심리적 고통입니다. 그는 목표를 모두 이루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비건도 세계 최고봉을 지직해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함께 했고 또 그가 그것을 해낸 이유이기도 했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 커플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은 에베레스트에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년 벌어집니다. 그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각 커플은 극한 상황에서 모든 관계를 괴롭히는 똑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생존과 사랑이 충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르게이는 사랑을 택해 프랜시스를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자신도 모르게 산을 계속 내려가 살아남았지만 아내를 잃었습니다. 로버트는 정상에 올랐지만 마리아를 잃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가 같은 고통과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런 비극들이 저에게 깊은 불안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관계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걸고 자신들의 생사에 관심도 없는 산을 오르려 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커플이 함께 이런 극한 도전을 시도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항상 대담하고 용감하게 사세요.